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지난 강의에서는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 영국 정부가 펼쳤던 경제 정책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첫 번째 방법인 분업에 대해 살펴보았죠. 당시 영국 정부가 원가를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방식이나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많은 식민지 전쟁들은 바로 악순환을 가져왔었죠. 바로 그것은 전쟁과 식민지 유지를 위한 돈을 또 다시 국민의 피땀을 쥐어짜서 충당한다는 그런 이제 악순환 말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오히려 부자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죠.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살인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계와 바람까지 더해져서 실직자들은 늘어만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있었죠. 다음 장으로 여기 넘어가 볼까요? 자, 그때 바로 애덤 스미스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자 나라가 돼야 한다. 나라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제시했던 첫 번째 방법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바로 분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분업은 짧은 시간 안에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각자 맡은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결국 더 많은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의 값을 정할 땐 이 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물건의 값을 오르거나 내리는 이 시장 가격 제도는 전체 이익이 안 되므로 반대를 이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가격 제도가 바로 자연 가격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커밍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연 가격 제도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재료와 노동력 등의 가격을 합한 값에다가요 평균 이윤을 합쳐서 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핀을 하나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 리본의 값과 철사의 값을 이제 이렇게 합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동력 그리고 평균 이윤 등을 가장 적정한 이윤을 합쳐서 최종 이 머리핀의 값을 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자연 가격 제도에서는요. 하나의 물건, 예를 들어 머리핀이라고 할게요. 이 머리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철사, 리본, 종이, 노동력이라는 이런 재료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값이 오르면 자연히 머리핀의 값도 합당하게 오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값을 정할 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그 재료들의 값을 합쳐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재료 중 하나가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머리핀의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만약 리본의 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처음 가격을 그냥 유지하려고 이제 일부러 처음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재료의 값을 억지로 깎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게 되겠죠. 이거는 또한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해서 이 원래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본래의 값대로 물건을 판다면 생산자는 또 그만큼 역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값이 오르면 자연히 물건 값도 오르겠죠. 그런다고 이제 막 대폭 상승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지만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물건을 만들고 팔 때 필요한 모든 이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이렇게 자유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물건값이 정해지면 물가는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없이 일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자유 경쟁은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가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죠. 이건 결국 각각의 재료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자는 물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역시 모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경쟁에 따라 재료값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물가는 균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애덤 스미스는 바로 그것이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하면 보통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이란 좋은 뜻의 이기심이에요. 즉 이때 이기심이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맡은 임무를 하면서 경쟁을 할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맡은 역할을 다한다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이익 역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경쟁을 할 때 서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유 경쟁을 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회 이익 역시 극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책의 본문에서 스미스는 삼촌의 농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바로 그 이기심에 대해 배웠죠. 아저씨들을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스미스의 삼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과 가족들의 평안한 생활, 그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자, 이런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잘 드러난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빵과 고기와 음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자신의 이익, 즉 이기심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각자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생산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것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익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자유경쟁 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라는 거였죠. 이것은 결국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즉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쟁, 즉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가 보장이 될 때, 그렇게 보장이 되면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들이 모여서 이것은 곧 사회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굳이 시장을 통제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어도 균형을 잡고 바람직한 경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국가의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에서 이 국가는요 무조건 정부만을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장을 통제하거나 독점하려는 그런 모든 경향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엔 그런 통제를 국가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가 한 주장의 일면만 보고 흔히 국가는 아무런 역할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요, 이 국부론에서 잘 사는 나라를 위해 국가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폭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육체적인 건강도 튼튼히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법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비인도적인 일들, 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국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공사업을 벌이는 일들,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모든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 즉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그에게 있어서 잘 사는 나라란 특정 계층만 부자인 나라가 아니라요.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뜻하죠. 이를 위해서 애덤 스미스가 분업이나 자유 경쟁만을 중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절약과 저축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즉 개인의 이기심이 잘못 발휘되어서 낭비나 사치로 이어지면 경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과 저축 역시 필수다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해서 축적한 부를, 그 재산을 무조건 갖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도록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되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덧붙이자면요.
애덤 스미스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물론 그가 살던 때와 지금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의 형태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경제 원리가 지금까지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그럼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요, 경제 위기가 올 때면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에게서 해답을 구하기도 한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경제 원리의 기초를 그가 다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의 사상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경제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